저는 강우석입니다. 62세죠. 지금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거리의 노숙자라고 생각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남 번화가 한복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거리에서 저는 작은 종이컵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마치 제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다 게으른 거야. 일하기 싫어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한때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근처 전자상가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15년 전 국내 대기업 태성그룹 회장의 장남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급스러운 정원, 양복을 입은 제 모습,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일부러 저를 피해 크게 돌아가면서 더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면서도 고개를 돌렸죠.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뉴스를 들었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왜인지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느낌일 뿐이었죠. 해가 저물어 갈 무렵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젊은이,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저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노숙자에게서 이런 정중한 인사를 받으리라고는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그날 밤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청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거리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기억은 15년 전부터 끊어져 있었고 그 전의 일들은 모두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끔 무의식적으로 외국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같은 말들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죠. 노숙자가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부축해주고 식당 앞에서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정리해주고 말이죠. 마치 그런 행동들이 제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노숙자 치고는 좀 다른 애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당연한 일 같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몇몇 사람들은 저 노숙자 참 특이하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는 저런 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태성그룹 이야기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 전에 실종된 장남이라니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였죠. 하지만 설마 제가 그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숙자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며칠 뒤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골목길에 있는 식당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서 치우느라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노숙자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더러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저는 이미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배치며 인테리어며 뭔가 개선할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테이블을 이렇게 배치하시면 손님들이 더 편하게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여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알죠?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계속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때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관광객 2명이었는데 메뉴를 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메뉴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말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비빔밥이고 이건 불고기예요.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외국인들은 고마워하며 주문을 했어요. 김 여사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노숙자분이 어떻게?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외국인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요. 김 여사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당신 정말 노숙자가 맞나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기억이 없어서요. 그때 외국인들이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현금도 부족하고요. 저는 주저없이 제가 가진 돈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구걸에서 모은 돈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안 됩니다. 당신 돈으로 어떻게? 김 여사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계산을 끝낸 후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고마워하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김 여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노숙자 치고는. 아니, 그냥 사람으로서도 이런 분은 흔치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인간답게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김 여사는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의 온정을 느껴본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하루였어요. 제 말에 김 여사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사연이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얻었어요. 김 여사가 식당 한 구석에 이불을 깔아주셨거든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보인 행동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것이나 식당 운영에 대해 조언한 것들을 보면 저에게는 분명 과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일부터라도 여기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월급은 많이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거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커다란 회사 건물과 고급스러운 사무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단지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만 남았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또다시 태성그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회장인 강도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5년 전 형이 실종된 후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에 나온 강도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5년 전 장남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인가요? 강도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형은 분명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회사나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걸 느꼈습니다.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치는 모습이었어요. 형 때문에 내가 항상 뒷전이었어. 이제는 내 차례야.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저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말했어요.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시더라고요. 도윤아, 왜 그랬니라고요? 도윤이가 누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라니 방금 뉴스에서 본 태성그룹 회장의 이름이었잖아요. 하지만 왜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꿈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강남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빌딩 하나가 유독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방향으로 향했어요. 빌딩 앞에 서서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수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죠. 노숙자가 고급 빌딩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왜 구경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경은 무슨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빨리 꺼져. 경비원의 말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빌딩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같아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설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승용차를 타고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죠. 그날 저녁 김 여사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식당에 도착하자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루 종일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여사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난 게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저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겠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맞지? 요즘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노숙자?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지나가는 길? 다른 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지나다닐 곳이야? 더러운 노숙자 주제에. 그들은 동네 깡패들 같아 보였어요. 아마 제가 김 여사 식당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시비를 걸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 노숙자가 나타나서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가게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한 놈이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몸을 피하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어요. 이놈 뭔가 다른데? 깡패 중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화를 냈어요. 감히 피하려고 해? 이번에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하려 했지만 상대가 여러 명이었어요. 결국 맞고 쓰러졌죠.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노숙자가 감히 우리 동네에서 설쳐? 김 여사한테서도 돈 받아먹으면서 염치 없게? 맞으면서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 나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빠져. 이건 우리 일이야. 깡패들이 김 여사를 위협했지만 그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당장 그만둬. 김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112에 신고할 거야. 깡패들은 당황했어요. 경찰이 오면 곤란해질 테니까요. 재수 없게. 그들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발길질을 한 번 더 하고는 달아났습니다. 김 여사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갈비뼈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괜찮긴 무슨, 당장 병원에 가야 해. 김 여사는 택시를 불렀어요. 저는 병원비 걱정에 말렸지만 그분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냉정한 인상의 의사였는데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의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의사는 계속 저를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나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우석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강우석? 강우석이라고 하셨나요? 의사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과 이름이 같아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 여사가 병원비를 계산하러 가신 사이
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억을 잃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언제부터 기억이 없으신가요? 15년 전부터요. 그 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제 대답에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태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에 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 그걸 물어보세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15년 전에 제가 응급실 의사로 일할 때 교통사고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태성그룹 장남이었는데 심한 머리 외상으로 실종됐죠.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요? 당신이 그분과 너무 닮았어요. 나이도 맞고 체격도 비슷하고요. 특히 눈이.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제가 그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는 거죠. 김 여사가 돌아오셨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가 물으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푹 쉬라고 하네요. 저는 아직 김 여사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정말 제가 태성그룹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15년 전에 실종된 그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1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야 했을까? 꿈속에서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딸이 아빠 하며 달려오는 모습. 하지만 깨고 나면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또 태성그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형의 실종에 대해 자꾸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형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이제는 평안히 쉬게 해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진짜 형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어젯밤에 또 잠꼬대 하시더라고요. 딸아, 아빠가 꼭 돌아갈 게라고요. 딸이 있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라니, 꿈에서 본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제 그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밤새 많이 생각해봤는데 DN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사람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특히 이 상처. 의사가 제 이마에 작은 흉터를 가리켰어요. 15년 전 그 환자도 똑같은 자리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제 이마의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정체를 밝혀줄 단서였다니. 검사는 며칠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어요. 뭔가요? 만약 정말 당신이 그분이라면 조심하셔야 해요. 15년 전 그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저를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워졌어요.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태성그룹의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15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김 여사 같은 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 여사 식당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김 여사도 제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면 김 여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김 여사에게 잠깐 나간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실에 들어가자 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15년 전 실종된 태성그룹 강우석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제가 그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뭐였을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봤는데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든지 사고 현장이 너무 외진 곳이었다든지.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당신이 실종된 후 동생분이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도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꿈에서 봤던 그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의사가 망설였어요.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온 것 있나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꾼 꿈들에 대해 말했어요. 회사 사무실, 어린 딸, 그리고 도윤이 화내는 모습까지.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으니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김 여사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가 들렸습니다. 태성그룹 관련 특급 뉴스가 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강우석 씨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벌써 뉴스가 나갔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급히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김 여사가 TV 앞에서 멍하니 서 계셨어요. 화면에는 제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정장을 입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화면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김 여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식당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왔어요. 강우석 씨 맞습니까?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나요? 기억을 잃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당황해서 안쪽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들이닥쳤습니다. 김 여사가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건 DNA 검사 결과뿐이에요. 저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오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15년 동안 노숙자로 사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족들과는 연락하셨나요? 태성그룹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저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어요.
제 동생이라는 사람.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형.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형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리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저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어요. 형은 항상 완벽해. 나는 언제나 그림자일 뿐이야. 도윤아. 저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형,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기쁨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칠 리 없었죠. 15년 만에 형제 상봉입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네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도윤을 보니 좋은 감정보다는 뭔가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 집으로 가요.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아직 정리할 일이 있어. 그때 김 여사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도윤이 김 여사를 째려봤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를 15년 동안 돌봐주신 분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죠. 도윤이 김 여사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형, 정말 집으로 가요. 할 얘기가 많아요. 도윤이 다시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도윤과 함께 가도 될까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 가면 안 될까? 오늘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하자 도윤의 얼굴에 살짝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요. 형이 편하실 때 오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도윤의 일행이 떠나고 나자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김 여사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재벌집 아들이었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과거가 밝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도윤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한 기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어요. 어제까지는 노숙자였는데 갑자기 재벌이 됐네.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야. 그런데 정말 15년 동안 뭐라고 산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래서는 장사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김 여사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강우석 씨시죠? 저희는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이라니 아버지를 말하는 건가요? 15년 만에 만나게 되는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가능하시다면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법무팀 직원의 말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김 여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이 새로웠어요. 같은 도시인데도 노숙자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 앞에서 경비원에게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환영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앞에 서니 긴장이 됐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우석아, 정말 우석이구나.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왜 연락도 안 했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잃었던 것, 노숙자로 살았던 것, 그리고 김 여사를 만났던 것까지.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고생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형이 오셨군요. 그래, 도윤아. 내 형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지만 도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형,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석아, 이제 회사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없는 동안 도윤이가 대신 맡아서 했지만 원래는 내 자리야.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자리였던 걸 다시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회사로 돌아갈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걱정이니? 내가 원래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15년 동안 기억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회사 일을 맡기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그건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야. 우석이는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아버지는 제 편을 드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거든요. 형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뭐가 필요해? 넌 원래 이 회사의 후계자야. 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어요.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형. 15년 동안 제가 대신 맡아온 건 어차피 임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정반대였어요. 억지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아직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정리할 일들도 있어서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게 하지는 마라. 회사를 나오면서 도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형, 잠깐 이야기할까요? 둘이서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형,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도윤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 전 그날 밤 기억도 안 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번개가 쳤어요. 15년 전 그날 밤 도윤과 심하게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항상 완벽해, 형. 아버지도 직원들도 모두 형만 좋아해.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야. 도윤이 소리쳤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저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우리가 싸웠구나.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나한테 화를 냈던 건 기억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형,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뭘 했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 누군가가 제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럭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나타났어.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 그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야. 아니에요, 형. 정말 사고였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진실을 말해. 15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전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맞아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 만나셨나요? 네, 아버지와 동생을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15년 전 사고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15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김 여사 같은 분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고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15년 전 사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을 만나고 사고 현장도 직접 가봤어요. 당시에 좀 이상했어요. 퇴직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사고가 나면 급브레이크라도 밟는데. 그럼 일부러 들이받은 거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사고로 결론지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망설였어요. 뭔가요? 당시 태성그룹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요.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가족들이 수사를 막았을까요? 사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15년 전에는 더 인적이 드물었을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내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형, 어디 계세요? 뵐 일이 있어서요.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형, 혹시 15년 전 일을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묻니? 그냥,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형도 이미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도윤아, 너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전화 너머로 도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겠어요. 그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날까?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만나요. 형이 계신 곳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설마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30분 후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15년 전, 15년 전에 제가 도윤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대로 말해봐. 도윤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줬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동생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였나요? 왜 그랬니? 질투였어요.
형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직원들의 존경도 모든 게 형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도윤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다치게만, 병원에 좀 입원하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회사 일을 더 많이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잖아. 트럭 운전사가 실수를 했어요. 더 세게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은 사라져 버렸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동생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형이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그런데 정말로 형이 살아 돌아오시다니. 그래서 뭘 하려고? 또 나를 없애려고? 아니에요, 형. 이번에는 정말 아니에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도윤도 불쌍했습니다.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말이에요. 도윤아, 일어서. 형,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한테 말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결정하세요. 저는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때 제 머리에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도윤과 함께 놀았던 추억, 제가 도윤을 아껴했던 기억들이요. 도윤아. 네, 형. 15년 전 일은 이제 끝난 일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는 정말로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형,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도윤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형.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성그룹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니? 아버지, 15년 동안 거리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뭔 소리냐?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도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아버지, 형 결정을 존중해드려요. 너도 뭔 소리야? 형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결국 저는 태성그룹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윤이 계속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했어요. 형, 정말 괜찮아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15년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왔잖아. 계속 그렇게 해. 그럼 형은 뭘 하실 거예요? 김 여사 식당에서 계속 일할 거야.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 해. 그 후 저는 정말로 김 여사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김 여사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재벌 아들이 왜 여기로 다시 오셨어요? 김 여사님, 저는 그냥 강우석이에요. 태성그룹의 강우석이 아니라 김 여사님이 도와주신 그 강우석 말이에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왔거든요. 진짜 재벌 아들 맞나?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돈이 많은데 굳이 왜? 사람들의 시선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노숙자일 때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했어요. 우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 노숙자 분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도윤도 가끔 찾아와서 봉사활동을 도왔어요. 형, 이제야 진짜 형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15년 동안 회사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런 일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재벌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배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여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진짜 특별한 분이에요. 가진 게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그대로네요. 김 여사님 덕분이에요. 김 여사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숙자로 살 때도 재벌의 아들로 돌아왔을 때도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쉼터는 점점 커져서 전국에 여러 개가 생겼어요. 도윤도 회사 일 외에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쉼터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집도 없고. 그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 후 그 청년은 쉼터에서 새 출발을 준비했고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독립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김 여사도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끔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식당이 유명해졌어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원래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태성그룹 강우석 씨 올해 사회공헌상 수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축하해요. 김 여사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상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 축하하러 왔어요. 형,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너도 잘하고 있어. 형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됐어. 형,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15년 전 일을 정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했을까요? 도윤아, 용서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원망할지 용서할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용서를 선택해. 왜요? 원망하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져. 그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게 낫잖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15년 동안 배운 거지.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평범한 재벌 2세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15년이 저에게는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거리에서 노숙자분들을 만나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노숙자에서 재벌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진짜 성공은 돈을 되찾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우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처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숙자로 보였던 그가 사실은 재벌의 아들이었듯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석이 보여준 용서의 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동생을 원망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죠. 그 선택이 결국 두 형제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걸 우석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15년 동안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석이 김 여사의 따뜻함을 통해 희망을 되찾았듯이 여러분 주변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